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지금 참여자가 0명이라고 떠가지고 채팅이 올라와야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작할게요. 오늘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되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작년부터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 앞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여서 그 전에도 이제 몇 번 펼쳐봤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책도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뭔가 딱 와닿고 눈에 잘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 어쩔 때 들었을 때는 이 노래 그냥 그런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었는데 이 노래가 엄청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도 한참 막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을 때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그렇게 확 끌리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잘 안 읽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책을 어, 한국 책을 좋아해요. 왜냐면 외국 책을 읽으면 그 번역체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집중이 잘 안 되고 읽는 게 더뎌서 원래는 한국 책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도 책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로 써 있는 내용으로 읽었을 때만이 온전히 그 책을 100%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만약에 한국 책을 영어로 번역해도 그렇고, 뭐 영어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 작가가 쓸 때 작가가 쓸 때 선택한 언어로 읽어야 그 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언어들이 다 1대1로 대치가 되지 않잖아요. 영어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없는 단어들도 되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한국 책을 좋아하고 물론 안 읽는 건 영어 책도 안 읽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선호하는 건 좀 한국 책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읽히고 이제 번역한 말투가 저는 잘 안 와닿아서 그럴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책도 처음 읽었을 때 그 특유의 번역체랑 이런 것 때문에 잘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 잘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책도 그렇고 뭐든지 딱 그 끌리는 때 봐야 그 와닿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읽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대충 계속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온 채로 막 넘기면서 읽다가 끝까지 다 안 읽었었거든요. 초반만 읽고 말았었는데 그러다가 엄청 날씨 좋은 날 그냥 여기 저 지금 호주에 있잖아요. 그 집에 그 흔들의자가 있어요. 엄청 날씨 좋은 날 그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무슨 책 읽지 하다가 갑자기 이게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그래서 이 책이 어쨌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그 뉴욕 거길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그 상상하면서 읽는 게 더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어느 날 흔들의자에 앉아서 날씨 좋은 날 무슨 책 읽지 하고 이제 제가 저장해 놓은 책들 제가 사놓은 책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다 그 이북으로만 읽거든요. 외국 이제
이동을 많이 하니까 저는 종이책을 더 이상 종이책 안 산지 진짜 오래됐어요. 한 종이책 마지막으로 산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저는 책을 다 전자책으로 읽는데, 이제 전자책으로 안 나왔는데 진짜 진짜 읽고 싶으면 종이책을 읽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거의 다 전자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장해 놓은 책들 뭐 읽지 이렇게 하다가, 근데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 엄청 좋고 내가 막 그네 의자에 앉아 있고 이러니까 뭔가 이런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는 그런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읽었는데, 그 다시 읽으니까 되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됐고, 근데 이 책이 초반에는 잘 안 읽혀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이야기를 이해할수록 더 훨씬 잘 읽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왜냐면 이 시간 순서대로 가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고 나서 이 미술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글로 쓴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과거 회상이랑 그 다음에 이 미술관에서 일어난 일들이랑 이게 교차되면서 책이 써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맨 처음에는 좀 헷갈려요. 맨 처음에는 좀 헷갈리고, 그리고 이제 이 책 안에서 작품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미술품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미술품 얘기가 하나 나올 때마다 그 미술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읽다가 미술품 설명 읽으면 또 놓치잖아요. 그 순서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놓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안 읽힐 수가 있는데, 근데 근데 그 흐름을 죄송해요. 그 흐름을 다 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좀 잘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 흐름이 딱 잡히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읽혀요. 근데 초반에는 혹시 제 기침 소리가 너무 큰가요? 너무 죄송해요. 그 초반에는 그게 조금 그럴 수 있다. 아무튼 이 책, 일단 이 작가 소개 부분만 일단 읽어볼게요. 패트릭 브릭리, 대학 졸업 후 뉴요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뉴욕 한복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승승장구를 꿈꾸며 커리어를 쌓아가던 어느 날, 암으로 투병하던 친형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는다. 이를 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한 무기력감에 빠진 끝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저자는 매일 다른 전시실에서 최소 8시간씩 조용히 서서 수천 년의 시간이 담긴 고대 유물과 건축물들, 그리고 거장들이 남긴 경이로운 예술 작품들과 마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동시에 미술관을 찾는 각양각색의 관람객들을 관찰하고 푸른 제복 아래 저마다 사연을 지닌 동료 경비원들과 연대하며 차츰차츰 삶과 죽음, 일상과 예술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나간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는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한 남자가 미술관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기를 얻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이 책은 저자의 책 저서로 출간 전부터 영미권 유수 언론 및 독자들에게 인생과 예술에 대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찬사를 받으며 4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2018년 10년간 일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떠나 뉴욕 보도여행 가이드로 일했고 첫 책으로 화려하게 서점가에 데뷔했다. 현재는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작가 소개처럼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말 그대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인데, 원래는 이분이 뉴요커라는 뉴요커라는 엄청 큰 언론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승승장구하는
뉴욕의 사회초년생? 앞길이 창창한 사회초년생인데, 근데 이제 형이 있어요. 이 사람 형이 있는데 형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형이랑 엄청 사이가 좋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형을 되게 존경해요. 형이 엄청 똑똑하고, 형이 막 학문적으로도 엄청 똑똑하고, 그리고 막 운동도 잘하고, 덩치도 엄청 크고, 이 사람한테 형은 항상 어른 같은 존재,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형이. 근데 형이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 생활도 뉴욕에서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뉴욕에서 하고, 그러다가 직장 생활 하는 중에 직장 생활 한 지 한 1, 2년 차 때 형이 이제 투병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투병 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약간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묘사들도 나와요. 이 사람이 형이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봤던 뉴욕과 형이 암에 걸리고 나서 내가 본 뉴욕을 이제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 원래 뉴욕은 되게 활기차고 막 젊은이들의 약간 사랑과 낭만,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었던 곳이었다. 자기가 대학생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진 곳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취업하고 나서의 뉴욕은 약간 그런 막 높은 빌딩과 성공을 쫓는 사람들, 막 그런 곳이었다면, 형이 암에 걸리고 나서는 병실, 병원, 엄청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형이 살던 아파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형이 살던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이제 병원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데, 그런 공간으로 이제 변한 거죠, 뉴욕이 이 사람한테. 그러다가 이제 형이 죽고, 사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근데 그렇다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이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까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왜냐면 의지가 없잖아. 자기가 살고 싶은 의지도, 그러니까 뭔가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족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가족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머니도 되게 미술관을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막 피아노 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약간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약간 미술관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경비원이라는 일은 그냥 하루 종일 서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크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뭔가를 말 걸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뭐 사람들이 돌발 행동을 했을 때는 제지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 별다르게 할 게 없이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 서서 있는 직업이잖아요. 이 사람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전시실에 그냥 서 있는,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전시실에서 막 사람들이 혹시 미술품에 손을 대거나 뭐 훼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관람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전시실마다 경비원들이 서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첫 장을 보면 첫 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형 톰을 위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형의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런 상실감을 극복을 하고 다시 자기의 삶을 되찾아 갔는지에 대한 여정이에요. 그런 책인데, 근데 이제 이 배경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이런 미술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랑, 그다음에 미술관에서 만난 사람들, 미술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관객으로, 그러니까 관람객으로 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책 1장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딱 그거죠. 메트로폴리탄 가장 아름다운 곳. 전 세계의 모든 아름다운 몇 수천 년에 걸친 아름다운 미술품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중간중간에 그런 그림들도 나와요. 손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느낌이 좋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책 안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미술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제가 집중이 잘 안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다가 덮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제대로 읽었을 때는 여기에 나오는 미술품들을 다 검색해가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 묘사된 것만으로는 내가 이 미술품이 어떤 그림인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색을 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엄청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읽을 때 이렇게 종종 여기에 나오는 미술품 설명이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서 어떤 그림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럼 되게 또 이 느낌이 색다르거든요. 와닿는 느낌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했어요. 이렇게 그림도 찾아보고 다시 읽고 그림도 찾아보고 읽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갔을 때도 그렇고 저는 미술관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 미술품을 볼 때 내가 물론 그냥 미술품이라는 게 그 작품 자체로 느끼는 느낌도 있죠. 그 작품을 봤을 때 내가 이 작품 하나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나 그런 감상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근데 또 그렇게 아무 배경 지식 없을 때 봤을 때 느낌 그리고 또 내가 나중에 다시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봤을 때 느낌 그 느낌들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알고 나면은 이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갔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이제 이 책을 읽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엄청 큰 미술관이고 되게 많은 미술 작품이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고 흥미로웠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다시 가면 느낌이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이제 남은 이 스토리들이 있고 남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잔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뉴욕 여행했을 때 메트로폴리탄 간 것도 좋았는데 되게 막 여운이 길게 남진 않았거든요. 그때 메트로폴리탄 갔을 때. 왜냐면 그때 제 뉴욕 여행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물론 메트로폴리탄 엄청 큰 미술관이다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반나절이면 뭐 볼 만큼 보고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반나절을 메트로폴리탄을 보러 갔는데 근데 사실 내 생각에는 메트로폴리탄 진짜 제대로 보고 싶으면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빼가지고 하루 이틀 빼서 계속 천천히 또 보고 또 보고 이래야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 보는 것도 여행 갔을 때 메트로폴리탄 뭐 반나절 만에 다 보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넓어서 근데 그냥 이렇게 하루 잡아서 엄청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여행 갔을 때도 되게 멋있다, 좋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큰 여운이 남는 장소는 아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꼭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다시 가서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낌을 다시 받아보고 싶어요. 내가 이 스토리나 내가 이 책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그리고 이 책의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되게 좋았던 점은 이 책을 쓴 저자가
자기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받은 느낌들을 계속 써놨어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느낌 받았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어떤 묘사했던 부분들 중에 엄청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그림을 보면 나도 그 느낌을 받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메트로폴리탄 다시 가서 그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느낌을 나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느낌으로 이 그림을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음, 그래서 초반에 이 가족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어떻게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막 이 책에서 되게 스토리상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일과가 끝난 후 집에 있던 업라이트 피아노를 몇 시간이고 연주하곤 했다. 그는 피아노를 사랑했다. 한동안 자동차 범퍼에 피아노라고만 적힌 스티커를 붙여놓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재능 자체가 아니라 즐거움에서 비롯한 부지런함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비록 뛰어난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가 존경하는 음악인의 양대산맥인 바흐와 듀크 웰링턴의 음악을 다소 불안정할지언정 수줍어하지 않고 연주했다. 그리고 연주하는 내내 음악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예술가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나의 생각은 분명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가족들도 이렇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이 사람이 형이 죽고 나서 왜 미술관 일을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가족들이나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 되게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의 선택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좀 맨 처음에 형이 죽었는데 왜 미술관에 취직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예술가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연주하는 내내 음악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불안정할지언정 수줍어하지 않고 연주했다. 그러니까 예술가라고 하면 그 예술을 사랑하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거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 예술로서 승화하고 예술로서 표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예술가라는 말인 것 같아서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형이 죽고 나서 엄마랑 이 저자랑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괴롭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잃었으니까 이 사람이 느끼기에 엄마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보다도. 그래서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 형제 자매가 있는 그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거기서 어린 시절에 자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그 추억이 담긴 이제 미술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갔었던 미술관. 거기를 이제 어머니랑 형이 죽고 나서 가게 돼요. 가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그림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찾으러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로 갔다. 그러니까 이 미술관에 가서 어머니랑 이 저자랑 각자 이제 찢어져서 관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슬픔을 승화하고 싶은 그림을 찾으러 가고, 이제 어머니도 어머니가 이제 관람을 하러 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그림을 보고 이제 어머니를 찾으러 간 거예요. 같은 미술관 안에서. 그 그림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찾으러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로 갔다. 어머니는 내가 찾은 그림보다 더 인정사정 없고 더 아름답고 심지어 더 진실되어 보이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14세기에 활동한 피렌체 출신의 니콜로 디 피에트로 제리니. 이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잘 안 읽혔어요. 이렇게 니콜로 디 피에트로 제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약간 외국 소설 같은 것도 막 이름 엄청 길고 막 그런 장소 이름 엄청 길고 이러면 잘 귀에 안 들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초반에 읽을 때는 이 그림 설명 같은 거 때문에 약간 자꾸 흐름이 끊겼었어요, 초반에는. 아무튼 14세기에 활동한 피렌체 출신의 니콜로 디 피에트로 제리니라는 거장이 그린 그림이었다. 특징 없는 금색 배경 앞으로 매우 아름답지만 당돌알이 많지 죽은 게 확실한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가 온몸을 바치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통곡 혹은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한다. 어머니는 늘 잘 울었다. 결혼식에서나 영화관에서나 눈물을 흘리곤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심장이 부서지는 동시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그림이 어머니 안에 사랑을 깨워서 위안과 고통 둘 다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배를 할 때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통곡을 할 때 삶은 고통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에 담긴 지혜의 의미를 깨닫는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을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말이다. 한 2시간쯤 흘렀을까. 튼튼한 바위 기반처럼 느껴지는 미술관을 떠나 그 너머에서 존재감을 뽐내며 펼쳐진 소위 현실 세계에서 돌아갈 시간이었다. 부모님과 누이 미아는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돌아갔다. 나는 암트랙 기차를 타고 새로운 고향 뉴욕으로 향했다. 내 나이 25이었다. 모든 의미에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미드타운의 분주한 행인들 틈에 섞였다. 운 좋게 얻은 전도 유망한 직장이 있는 마천루의 사무실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는 침묵 속에서 빙빙 돌고 서성거리고 다시 돌아가고 교감하고 눈을 들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슬픔과 달콤함만을 느끼는 것이 허락되었다. 지친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브루클린을 향해 달리는 지하철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그러다 한 생각이 머릿속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왔다.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라 구석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 있는 경비원들 말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걸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할 것일까? 브루클린의 5번가를 따라 걸으며
멕시코 식당 대여섯 개를 지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3층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문에 열쇠를 넣고 돌릴 즈음에는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근데 저는 이 파트를 왜 읽어드렸냐면 저는 이걸 읽고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대단하고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힘든 일이나 엄청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슬픔이나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더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고, 내가 어떤 거에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정말 정말 힘들고 되게 괴롭고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괴로워. 근데 나는 이런 거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고, 이런 걸 봤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방법을 찾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슬픔을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바로 찾아냈을까? 그리고 그거를 행하는 의지도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가족을 잃는 슬픔이라는 게 정말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사실 성립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그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산 사람인데 진짜 뭐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게 사실 그게 더 힘들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만나고 누구랑도 얘기하지 않고 그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방법이 이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사실 이 방법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선택한 그 직업이 사실상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거나 뭔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고 어떻게 이런 걸 행할 의지가 있었을까? 진짜 되게 이 부분에서 엄청 감명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책으로 쓸 수 있었고 그 긴 시간들을 거쳐서 다시 자기의 행복한 삶을 찾아냈겠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게 정말 큰 무기?
생각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말 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큰 가장 중요한 도구, 방식,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힘든 일이 있든 아니면 행복한 일이 있든 어떻게 자기가 삶을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사람 정도로 이렇게까지 깊게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25살이었다고 하잖아요. 25살에 가족을 잃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었는데 25이면은 저는 되게 엄청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만 나이니까 한국 나이로 한 26, 27이겠지? 근데 왜 그런 거 있어요. 저도 해가 가면 갈수록 전 모르겠어요.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어렸을 때는 막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약간 막 고등학생 때 아니면 막 20살 때는 나도 다 컸지 약간 나 어리다고 생각 안 하잖아. 20살 때는 막 고등학생 때는 막 나 어리 누가 막 너 어려서 그래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오히려 20대 후반이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더 내가 아직도 많이 어리구나.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으로 몇 살이지? 만으로, 근데 진짜 나이가 한국 나이도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고 외국 나이도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고 나이가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이 나이로 했다가 저 나이로 했다가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만으로 아마 31살일 거예요. 제가 만으로 31살인데 지금 이제 돌아봤을 때 25살이면은 진짜 어린 나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25살에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이 음, 어,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 미술관 안에 그 이집트 그 유물들이 있는 그 관람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이 경비원들이 이제 메트로폴리탄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일을 해요. 왜냐면 메트로폴리탄 엄청나게 큰 미술관이기 때문에 각 전시실마다 이제 경비원이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전시실을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뭐 이집트 전시실에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 전시실 담당이 아니야. 출근을 하면 그 출근한 날에 매일매일 오늘의 근무지가 정해져요. 그러면 뭐 오늘은 이집트 전시실에서 일하고, 뭐 내일은 뭐 현대미술 전시실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날은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 유물 전시실에서 일을 하게 된 날인데, 어, 거기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전시실 안에는 1918년부터 1920년까지 발굴이 진행되면서 큰 성과를 낸 출토 유물 가운데 정확히 절반이 있다. 나머지 절반은 당시의 표준 절차를 따라 이집트 당국에 넘겨졌다. 미술관의 발굴단은 메케트레라는 어느 부자의 도굴된 무덤 주변을 파고 있었는데
한 인부가 바위 틈새로 흙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 곡괭이로 그곳을 파보자 도굴꾼들이 놓친 무덤의 방이 드러났고 거기에는 4,00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보물들이 들어있었다. 황금도 보석도 아닌 그 보물은 바로 실제와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진 배, 양조장, 정원, 곡물창고 등의 모형들 속에 놓인 23cm 정도의 높이의 나무 조각상 약 200여 점이 있었다. 관료였던 메케트레의 영지 이곳저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아바타로 4, 5세계에서도 마법처럼 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매장한 것이다. 그 뭐지? 과거에 그런 이제 이 유물들 중에서 그런 그 모형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우리 막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순장 제도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순장을 할 때 실제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모형을 같이 묻는데요.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당연히 실제 사람 죽일 수 없잖아. 너무 그거는 비인간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순장을 할 때 같이 묻을 때 그 모형 같은 거를 같이 묻는데요. 그 함께 했던 사람들 모형 같은 걸. 그래서 이 이집트 유물, 그리고 이집트 유물 중에서 되게 많은 유물들이 그런 모형이 되게 많대요. 막 실제 그 마을 모형, 그다음에 실제 그 사람들 모형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게 사실 역사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형태의 마을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일을 했고 그런 거를 그 모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전시실에 이제 그런 유물 모형 중에 하나가 유물 모형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모형이 엄청 큰 양조장이랑 정원이랑 곡물 창고가 있는 모형에 이제 사람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집트도 사후세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인형이랑 이렇게 하면 이걸 같이 묻으면은 사후세계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관료 메케트레라는 관료 이 영주 같은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인 거예요. 이 일꾼들을 같이 묻은 거예요. 이 인형들을. 그래서 그런 그 미술작품이 있는데 양조장과 제빵소가 합쳐진 모형에 바짝 다가선다. 그것은 전시실 안의 다른 유물들과 마찬가지로 유리벽 뒤에 있어서 방문객들이 만지지는 않을까 하는 경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 그즈음 틈틈이 이집트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던 나는 책으로 읽는 것과 예술품을 직접 보는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느낀다. 책 속 정보는 이집트에 관한 지식을 진일보시켰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이집트의 파편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나를 멈추게 한다. 이것이 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우리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 예술은 어느 주제에 관해 몇 가지 요점을 아는 것이 대단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경멸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점이야말로 예술이 절대 내놓지 않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말로 단번에 요약하기에 너무 거대한 동시에 아주 내밀한 것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런 것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눈앞에는 그야말로 폐소공포증을 유발하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다. 18명의 사람이 비좁은 곳에서 노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머리를 깎고 허리 위로는 벌거벗은 남자들, 어깨까지 오는 머리에 싱글 스트랩 린넨 작업복을 입은 여자들이 가득하다. 남자들이 키만큼 큰 절곡공이로 곡식을 짓뭉개는 동안 그것을 더욱 잘게 빻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어서 각자 돌 방망이를 들고 그것을 쉴 새 없이 곡식 위로 굴린다. 남자들 중 다른 몇몇은 손으로 빵 반죽을 치대고 반죽과 물로 이루어진 곤죽을 발로 밟아 으깬 다음 맥주가 될 액체를 큰 통에 부어 발효시킨다. 이 모든 일은 은행 창구의 2배 정도 되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집트인들은 시간에 대해 우리와는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시간을 내해, 즉 수백만 년간이라 불렀고 그것의 본질은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과 같은 순환이었다. 해가 뜨고 지고 또 뜬다. 나일강은 범람하고 물러났다가 다시 범람한다. 별들은 한자리에서 관찰자의 주위를 절대적인 규칙에 따라 회전하며 거대한 시간의 바퀴 또한 망자들을 처분하고 새로 태어난 이들을 성숙과 숙성을 겪게 해 죽음으로 안내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실제로 변하는 것은 없다. 이집트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물의 본질로 여겨졌고 이런 사고방식은 사후세계로까지 확장해 매트에 전시된 인물상들의 끝없는 노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이해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집트 이제 고대에는 세상의 발전 속도가 엄청 더딜 거 아니야. 엄청 더디고 특히나 개개인한테는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을 수백만 년간이라고 불렀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이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평생 같은 일만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이 단순 작업이야. 맨날 똑같은. 만약에 내가 뭐 돌방망이를 굴리는 일을 해. 난 그냥 평생 돌방망이를 굴리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간이 수백만 년처럼 느껴졌겠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 속에서 살면 그게 엄청 지루할 거 아니에요. 엄청 길게 느껴지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교차가 되잖아요. 작품에 대한 얘기랑 이 사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작품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시간, 이런 계속 반복되고 계속 같은 일을 하고 멈춰있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시간이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간인 거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뉴욕이라는 엄청 바쁘게 흘러가고 막 발전해야 되고 뭔가를 쫓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메트로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 사는 삶을 선택을 한 거죠. 흐르지만 실제로 변하는 건 없는 삶. 모든 것 끊임없이 흐르지만 실제로는 변하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한 거죠. 나는 특히 그 여자 일꾼들을 보면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다시 읽을게요. 나는 특히 그 여자 일꾼들을 보면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았을지, 매일 그 방망이를 돌리는 일상이 절대 끝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종결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를 마음 깊숙이 감각한다. 그 시대에 이미 고대의 것이 되어 있고 그 후로도 수천 년간 문화의 구심점이 될 피라미드가 버티고 있는데 진보하는 역사를 상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지. 공상은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끝이 났다. 위법자와 눈이 마주치자 나는 받으면 안 된다고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불손한 손가락을 치켜들며 전화를 건 동료와 다소 긴급한 일을 처리한다. 딱 1분만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무리하기를 기다리며 내가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드문 의무를 띠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한다. 이 사업가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나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도 없고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도 없고 지향하는 미래도 없다. 이 일을 앞으로 30년 동안 한다 해도 아무런 발전이 없으리라는 이야기다. 대중들은 이곳에 미라가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투탕카멘의 무덤으로 가는 방향을 물을 것이고 화강암 석관을 손으로 때리는 짓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 흔히 크게 성공할 직업이라고 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사업가가 마침내 통화를 마치자 모든 것이 평화를 되찾았고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아도 되는 지금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멈춰 있는 시간이 이 사람한테 치유의 시간이고 이게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시키고 싶은 의지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이 형이 죽기 전에 자기 삶이 얼마나 바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톰이 아프기 전 나는 뉴요커에 지원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게도 합격하게 되었다. 단순 신입 이상의 직급으로 채용되었기에 나는 마치 빅리그로 수직 상승할 공식 허가를 받은 느낌이었다. 회사 빌딩은 브로드웨이에서 조금만 가면 나오는 42번가 쪽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 책더미에 완전히 깔려버리기 직전인 리셉션 데스크에서 스탠리 레드베터 3세라는 남자를 만났다. 스탠리 좌우로 보이는 유리문과 황금빛 로고가 기업다운 엄정함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문까지 가려면 이 위풍당당한 데스크 직원이 가져다 두었을 요상한 현대미술 설치물을 걸려 넘어지듯 통과해야만 했다. 모든 게 그래 너는 뉴요커에 도착했어 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조금 뛰어넘고 읽어드릴게요. 어디서 일한다고 했죠? 뉴요커? 하지만 누구라도 멋진 조명 아래 있게 되면 이런 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조명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뉴요커가 엄청 권위 있고 유명한 이제 잡지사에서 일을 하니까 자기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타이틀을 갖게 되면 이걸 나랑 일치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그 회사에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조명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스포트라이트에 조명을 받고 있고 내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누구라도 멋진 조명이 아래 있게 되면 이런 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조명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물론 내가 잡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했던 일에는 워드 문서를 열고 재치 넘치고 세련된 뉴요커 스타일로 기사를 쓰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누가 봐도 이 일을 하는 척만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마저도 실패했다. 그러나 그것에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최면 같은 합리화의 안락함 속으로 후퇴하기를 택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렇게 뛰어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나는 중요하고 존재감 있는 자리에 명함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계속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 달갑지 않은 역설을 직시하는 데는 거의 3년이 걸렸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느낀 점이 이런 바쁜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리고 엄청 성과에 매달린 성과가 다인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사람 그런 노력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중요한 존재감 있는 자리에 명함을 지니고 있으니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학교 이름이라든지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라든지 그런 게 나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내가 좋은 회사에 다니면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나의 본질에 대해서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걸로 자기를 정체화하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성과주의인 사회에서 있다 보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자기가 이런 큰 슬픔을 겪었을 때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전에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점점 이제 그런 회의감을 느꼈었나 봐요. 이 달갑지 않은 역설을 직시하는 데는 거의 3년이 걸렸다. 내가 만약 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동안 틈틈이 내 생각들을 흐릿하게나마 적어두었을 테고, 영감을 주는 주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과감히 도전해 글을 써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도리어 이런 빅리그였기에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고 야망은 이상하리 많지 줄어들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이런 뭔가 자기가 자랑할 만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더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이미 이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스스로 발전하고 싶어 하거나 더 노력하거나 아니면 더 본질적인 가치를 찾는 거를 더 뒷전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나오는 일이 아니면 굳이 도전하지 않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랑 남들이 알아주는 타이틀을 위한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만 하게 되고 그런 일들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그래서 오히려 더 야망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타이틀이 따라오는 거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되니까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더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매너리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급을 달았어. 그럼 이제 그 이상은 굳이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나?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은 여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경우가 되게 다수인 것 같아요. 나는 평론 한마디라는 섹션에 들어가는 한 단락짜리 서평을 쓰는 데에도 스스로가 아닌 목소리를 사용하고 내 것이 아닌 권위를 주장하고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의견들을 피력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 말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과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안 하게 되니까 내 목소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과는 아니면 알아주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시선에서 계속 판단하면서 뭔가를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내 목소리가 아닌 거고 내 주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의견인 건지 아니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의견인 건지. 한편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도 지평이 넓지는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미술관 경비원들이 즐기는 좁은 지평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동료들과 나는 일주일, 40시간 내내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대사회의 사무실 관습에 따라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관습에 따라 책상에서 책을 펼 수도 머리를 식히는 산책을 할 수도 없었다. 나는 모두가 그렇듯 인터넷을 뒤적이고 책을 읽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점점 진흙탕 속으로 가라앉았다. 오래 지나지 않아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게을러진 것이다. 그건 정말 공허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대학 졸업 후 현실 세계에 들어서면서 정확히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이 현실적인 느낌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신없이 돌아가는 맨하튼 중심부를 발밑에 둔 번쩍이는 고층 건물에 건의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마치 컴퓨터 게임에 불과한 것이었다. 받은 메일함, 보낸 메일함, 전송. 나는 가끔씩 휴식을 취할 요량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한 푼어치도 안 된 일, 걱정을 잊을 구실을 만들었다. 비둘기가 구구거렸고 세상은 빠르게 흘러갔다. 나와는 별개로 담배를 피우는 몇 분 동안만큼은 나는 허클베리 핀이었다. 세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내 의견 따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강을 지그시 바라보는 허클베리핀. 그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때 자기가 성취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안주하고 그냥 계속 똑같이 하는, 그냥 난 여기 뉴욕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 타이틀만 유지하면 되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불만족스러운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약간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지? 빙이라고, 빙은 아닌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왜 에피병 막 이런 것처럼, 나 허클베리핀이야 이러면서 자기 혼자 약간 망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만족스럽지 않은데 뭔가 이런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상의, 그러니까 캐릭터를 자기한테 투영시켜서, 자기 사실 실제로는 불만족스러운데 아니야, 난 호클베리핀인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어, 감춘 거죠.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빙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에피병 걸린 것처럼 막 이러잖아. 난 에피병도 그런 거잖아. 나 에피야. 나 이렇게 막 이런 유니크하고 4차원의 막 난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이 사람도 나는 이렇게 단순하고 막 이렇게 반복적인 발전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도시에서 이런 멋진 일을 하는, 그리고 뭐 세상에 쳇바퀴와 나와 가늠할 수 없는 것보다 더 깊은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 허클베리핀 이런 것처럼. 홍대병이라고요? 그제야 나는 담뱃불을 밟아 끄고 데스크로 돌아가 허클베리, 근데 약간 좀 웃겨 읽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야.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제야 나는 담뱃불을 밟아 끄고 데스크로 돌아가 허클베리의 세계와 그 우아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현실 세계에 다시 합류했다. 그렇게 거의 4년 동안 같은 나날을 반복했다. 하지만 톰의 병세가 점차 나빠지고 더 큰 현실이 닥치자 더는 감히 돌아설 수 없었다. 근데 근데 이거는 이 책의 되게 좋은 점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런 큰 슬픔을 겪거나 뭐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이런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 내가 스스로 진짜 발전하고 있을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을까? 내 삶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는 생각, 그렇게 문득문득 스쳐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림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어떤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보고 그거에만 달려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성취를 하면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쯤 했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막 했을 때, 성취했을 때 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원했던 건데 막상 성취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별로 그렇게 내 상상만큼 엄청 대단하고 멋진 일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그게 약간 사회 초년생 때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막 취업 만약에 엄청 안 됐어. 취업이 엄청 힘들다가 어느 날 내가 진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됐어.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취업하기 전에는 막 진짜 너무 간절하고 막 나는 그 직업을 하면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하면서 막 머릿속에 막 그런 꿈을 꾸잖아요. 나 이랬을 때 너무 이런 커리어 우먼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상상하다가
막상 이제 그 원하는 직업을 가져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죠. 일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이 일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이상으로 발전할 거, 왜 어려울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정체가 되는 거죠. 더 발전하기가 어렵고 그냥 딱 그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미술관 안에서 미술품을 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단순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도 근데 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단순 작업을 하면 잡생각이 없어져서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단순 작업을 했을 때 잡생각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 옛날에 그 호주 5월 했을 때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면 다 단순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순 작업 하는 동안 진짜 제 N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MBTI. 정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막 인생이란 뭘까? 막 나는 누굴까? 막 진짜 막 나 인간은 왜 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철학적인 생각부터 해서 막 물론 막 시덥잖은 생각도 하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단순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드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멍하니 미술품 보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림 보다 보면 저 그림은 왜 그리게 됐을까? 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왜 저러고 있을까? 저 사람이랑 저 그림 속에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 그림에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경험을 생각하다가 난 그래서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했지? 그래서 이러면서 점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책이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 사람이 그렇게 경비원 일을 하면서 어떤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대해서 떠오른 생각, 그 떠오른 생각들이 이어져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미술품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되거나 아니면 당연한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은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책이 한 초반 조금 한 2장에서 3장 정도만 가도 그때부터 되게 잘 읽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그 관람객들이 한 대화 같은 것도 막 책 속에 많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일기를 매일 쓰시는 분인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여기서 군무를 막 10년인가 뭐 몇 년, 10년인가를 했다는데 8년인지 10년인지를 여기서 근무를 했다는데 이거를 책을 나중에 썼잖아요. 책을 나중에 썼는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 8년 전에 그 관람객이 무슨 대화였는지. 그러니까 아마 일기를 계속 썼겠죠. 그래서 그런지 되게 디테일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 애들이 미술관에 오거든요. 그래서 애들 대화 같은 것도 나와요. 예상대로 아이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미라다. 그들은 내가 보여준 내구의 미라 중 붕대가 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고는 실망을 감추지 않지만 그럼에도 곧 변화구 같은 질문들을 쏟아낸다. 저 안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였어요? 죽였다고 누가 그랬어? 로빈슨 선생님이 뇌를 빼냈다고 했어. 그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냄새가 나나요? 사람을 왜 이렇게 포장해요? 냄새 나지 말라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사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엄청 기록을 열심히 한 사람인가 봐.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 관람객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은 추천을 드리고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만약에 메트로폴리탄을 가보신 분들은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 책을 읽어보고도 메트로폴리탄을 또 가보면 또 그것도 정말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메트로폴리탄을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 안에 메트로폴리탄 사진들이 들어가요. 사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은 그 사진도 들어가고 이제 그림도 들어가거든요. 이 낙서 같은 그림들도 들어가고 그다음 메트로폴리탄 사진이 매 장마다 들어가거든요. 이 표지에도 있잖아요. 표지에 있는 게 메트로폴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은 좀 더 이렇게 실감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꼭 책 읽으시면서 저는 추천하는 방법은 책 읽으시면서 여기에 나온 작품들, 이 사람이 설명하는 작품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서 어떤 작품인지 검색을 해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해봤는데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독서 라방이 실시간으로, 이게 제가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적어가지고 또 다들 관심이 없으신가 싶어서 나만 재밌어 하는 나만 재밌어 하나 이 독서 라방을 싶다가도 또 그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지 또 나중에 조회수를 보면은 조회수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조회수가 몇백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또 계속 해야 하나? 계속 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저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 적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또 그 나중에 조회수 찍히는 거 보면은 또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서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제가 수입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책도 그냥 나 혼자 읽으면 그만인 건데 그냥 제가 떠드는 거잖아요. 제가 책 읽고 떠드는 거라서.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책 읽고 떠드는 거를 사람들이 들어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적으면 또 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을지. 아무튼, 근데 저는 할 때마다 되게 재밌고 만족하고 있긴 한데, 덕분에 책도 꾸준히 읽어서 좋다고.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할 때 그게 목표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책을 엄청 안 읽잖아요. 근데 제가 무무를 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책 읽고 싶다고? 책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엄청 안 읽는데 읽고 싶어 하긴 하는 것 같거든요.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의지는 있는데 혼자서는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 나랑 같이 읽으면 내가 저랑 같이 읽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읽게 되지 않을까 읽고 싶어지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한 것도 맞는데 그리고 이제 매번 저한테 이제 책 추천해달라고 많이 하시니까 어차피 내가 책 추천할 거 이렇게 내가 읽은 책 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면은 또 더 많이 책 읽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는 맞아요. 저도 가끔 생각날 때 들어오면서 자극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고 좀 그래서 저는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책으로 선정하려고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책 선정이 가장 고민이에요. 아무튼 이번 독서 모임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모임 때 봐요. 안녕히 주무세요. 제 손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